마치 자기네가 하는 역사학이 실증사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분명히 불행한 건 뭐냐면 우리의 학문이라는 게 국어는 있었죠. 우리 국사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은 국어학, 국사학 이런 학문이 근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학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역사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헌고증은 여러분 일본 놈들만이 문헌고증을 한 게 아니죠. 문헌고증은 역사학의 방법론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자료 없이 역사를 쓰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자기네만이 자료를 가지고 역사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댔던 거 아닙니까? 모든 역사학은 관념사학입니다. 근데 마치 일본 놈들은 또 일본 놈들을 추종하는 우리 식민사학자들은 이 자기네는 실증사학이고 이 신치호나 박은식이나 김규원이나 이런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관념사학적인 외도고요. 어떤 사학치고 관념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역사의 대상이 있으면 그걸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민족주의 역사학이 되고 식민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식민주의 역사학이 되고 또 유물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게 사회 경제주의 사학이 되고 또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종교사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제 식민사학은 한국정치사학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맨 앞에 조선사 편수의 사업 개요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우리 조선사를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라는 지침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민족을 충실한 황국신민으로 만들라라는 지침 속에서 조선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북쪽에서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는 거, 주체사관이 만드는 똑같은 거. 민족주의 사학은 독립운동 사학이에요. 그래서 보겠습니다만 이 민족주의적인 시각을 간 사람들은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역사를 수술하고 연구하고 그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순국하는 저기 그 일제 식민사학의 득을 보고 살아간 사람들은 조선 총독부 주변에서 호화호식하면서 명예 얻고 돈 얻고 불행하게도 해방 이후에 저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그대로 갖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사학, 독립운동사학은 어떻게 됐어요? 해방 이후에 철저하게 붕괴됐죠. 그 사람들은 기득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미군정이나 혹은 뭐 이 해방 이후에 어떤 그 뭐 친일 세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붕괴되지 않습니까? 지금 신채호나 박은식은 역사학자가 아니라 소설가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접을 해요.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에서의 실증주의라는 것은 기초 방법론이에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삼국 사학을 보고 삼국 유사를 보고 어떤 역사 자료를 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사관으로 접근을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어떤 안경을 끼고 접근하느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뭐 오늘 이 순간에 무슨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 여기 목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격자들의 말이 다 달라요. 왜?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리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거는 것 같더라. 아니다 뒤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아까부터 뭐 일이 자꾸 던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 다 다른 겁니다. 역사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역사의 자료, 역사의 현상을 보고서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서로 논쟁하는 것. 이게 역사학의 자연스러운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역사학과 관련된 학과가 만들어진 학교가 약 60여 개가 있다고 해요. 대학에.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먹고 사는 뭐 전임부터 해서 시간 강사까지 해서 한 1,000몇백 명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근데 재밌는 건
사람들이 우리 고대사를 해석하는 거, 제가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사군 같은 걸 해석한다. 똑같이 해석을 해요. 그 60몇 개의 학교, 거기에 속해 있는 기득권을 가진 학자들이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 과학 공식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해석을 하느냐. 이건 학문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일본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서울에 유명한 무슨 대학이요, 저 지방에 어느 대학에 있는 학자 똑같이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학문입니까? 학문이 아니죠. 과학도 그렇지가 않아요. 과학도 오늘의 시료와 내일의 시료가 달라질 때는 오늘의 참이 내일의 거짓이 돼요. 그런가요? 그 속에서 사실상 과학이 발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문학을 연구하는데 내 가치가 개입되는 학문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노예들의 모습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냐, 민족주의 시각으로 바라보냐, 식민주의 시각으로 바라보냐, 사회경제주의 시각으로 바라보냐,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도. 마치 이 일제 식민주의 역사 학만이 과학적인 역사, 실증주의 역사, 객관적인 역사, 이렇게 포장을 해버립니다. 사관이란 역사를 해석하는 체계적인 관점을 말하는, 즉 역사의 본질, 발전 목적, 역사의 목적 등을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관념입니다. 하나의 틀이에요. 하나의 사상입니다. 자,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좋게, 나쁜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나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제시대 때 어떻게 되나를 한번 제가 이광수의 예를 통해서 한번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관은 역사 이론과 역사 철학을 무시하고는 논할 수가 없죠. 또한 역사를 움직이는 동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사관도 다양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동인이 정신이냐 물질이냐에 따라 정신사관과 유물사관으로 대별된다. 자, 그럼 다음 보면은 일제 한국사 연구의 특징은 대략 세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그들은 국수주의적 국학 전통을, 일본의 국학을 갖다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일본 국학은 뭐겠습니까? 천황학 아니겠습니까? 황도학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국학은 철저하게 뭐냐면 중세 에도 시대 때 등장을 해가지고 그들은 뭘 하냐고, 이 중세 에도 시대 이후에 국학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한국을 따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요, 우리 한국의 어떤 이 학문 있죠. 학문을 굉장히 선진적으로 봐요. 중국의 학문 같은 거. 근데 이 일본의 어떤 국학이 등장을 하면서 뭐냐 하게 되면 탈조선의 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일본의 국학은 일본 정신을 통해서 일본을 해석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뭐 사서 상경이 어떻게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자기네 본질의 모습을 갖다가 일본의 고전이 어디 있느냐? 일본의 어떤 그 우리가 여러분 알죠? 고사기, 일본서기, 만역집이 그 고사기와 일본서기와 만역집은 국학의 3대 경전이에요. 일본 신도의 3대 경전입니다. 저는 일본 신도가 경전이 있을까? 이렇게 굉장히 이들의 경전이 뭔가는 그게 경전이 그래서 그 속에서 일본 정신을 찾아, 이게 일본 국학의 정신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일본 국학 정신을 토대로 해서 메이지 유신을 만들어서 사실상 천황 중심으로 통일시킵니다. 그게 바로 더 나아가서는 세계까지 이제 우리 조선을 잡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갖다가 상대로 해서 싸우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반쯤 성공을 했죠. 우리가 어떤 역사학자는 그럽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 학자 중에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만주까지만 하고 끝내는 거야. 너무 크게 올렸다는 거예요. 일본은 만주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주. 근데 여러분 만주를 이렇게 가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되게 서간도나 이런 북간도로 끝내는데 저쪽 그
흥할령 쪽 가면은 그 만주를 욕심 안 내는 사람이 없어요. 만주가 그렇게 사실상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거친 황무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일본의 어떤 국수주의 집단의 대표적인 회가 있죠. 지금도 그게 있어요. 흑룡회. 흑룡회 있지 않습니까? 흑룡회. 그 흑룡회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 우찌다리오에이예요. 우찌다리. 내전양평이라는 우찌다리오에이가 왜 그 얘기를 붙였냐? 이 사람이 일본 육군성의 돈을 몰래 받아가지고 러시아를 정탐하기 위해서 떠나죠. 러일 전쟁 전이에요. 그게 이 브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타고 저쪽 모스크바하고 그렇게 가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너무 머리에 깊이 박힌 게 뭐냐? 아무르강, 흑룡강이죠. 중국에서는 흑룡강이라고 그러고 러시아에서는 아무르강이라고. 그 기차가 꼬불꼬불 가는데 그 흑룡강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여기가 우리가 살 터전이다. 그래서 흑룡회라고 그러지. 일본 국수주의의 상징이 흑룡회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 만주를 가지려고 그때도 지금도 지금 뭐 일본만 그렇겠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만주를 가지려고 그랬죠. 해방이 할 때. 그때 이제 그걸 갖다가 유엔 거기에 그랬습니다. 국제연맹에 유엔 전에 국제연맹에 그랬습니다. 영국인이 이런 나라가 반대함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으로 간 겁니다. 지금 만주를 그렇게 서로 갖고 싶어서 아무튼 이런 어떤 그런 그 국수주의적 국각 전통을 바탕에 깔고 한국사를 연구를 진행을 하죠. 제가 철저하게 한국 중심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천황 중심의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는 일선동조론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근데 일본은 일본 고사기나 또 일본 석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일본의 역사는 한 4,000년이 되고 너네 이렇게 삼국사기 삼국유사 보니까 2,000년도 안 된다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형이고 너네가 동생이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다독거리는 거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선동조론이에요. 둘째는 그들의 한국사 연구가 소위 서양의 근대사학의 바탕을 둔 문헌고증주의라는 가명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마치 자기네만이 문헌고증주의처럼. 아니 문헌고증주의 하나는 게 있어요. 서양사의 아버지 헤로도투스도 문헌고증주의고 동양사의 비조라고 하는 사마천 사기를 쓴 사마천 그 사람도 역시 그 문헌고증주의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네만이 문헌고증주의 한 거죠. 떠들고. 셋째는 일제히 한국사 연구가 그들이 제국주의적 침략에 발맞춰 진행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일본의 어떤 그 조선사 소설은 정치사학이다. 정치적인 지침 논리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특히 일제는 과거의 우리 역사 소설을 전 근대적인 걸로 치부하고 그들의 문헌고증적인 방법이 신정한 근대의 역사학인 양 주장을 했고 이런 논리가 지금도 그대로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소중석이라는 어떤 이 사람은 이제 근대사를 한 학자입니다. 성균관대 교수죠.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문맥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4월 혁명의 영향으로 인간의식과 민족의식이 고양되면서 역사학도 1950년대에 와서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이병조 등의 실종주의 사학이 비판을 받고 신채호, 박은식, 안재용 등의 민족주의 사학이 재평가되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이 신채호, 박은식, 안재영 등의 민족주의 사학은 비실종주의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문맥을 잘 봐야 되잖아요. 문맥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병도의 사학이 과학적이고 이들 민족주의 사학이 비과학적인데 과학적인 사학이 비판받고 비과학적인 사학이 재평가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2016년에 송교라는 이제 이 발해사를 한 사람.
송교 교수의 우리 역사 읽기는 다른 역사책들과 달리 역사가보다 사회의 목소리가 두드러진다. 송 교수는 자신의 역할을 자료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설정한다. 그는 이념에 휘둘리지 않은 역사책이 좋은 역사책이고 실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자, 뒤를 보고 이처럼 무슨 국사학자인 저자가 민족주의적 관점을 벗어나고자 하는 권유하는 이 2016년에 신문에 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지금 민족주의 역사학을 갖다 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족주의 역사학은 관념주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송교는 서울대 교수입니다. 지금 송교 교수는 21세기에는 한국사를 고정된 하나의 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과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 좋은 얘기는 다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지금 기존의 어떤 그 강단 사학자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60여 개의 대학에서 1000여 명의 학자들이 모든 고대사의 관점이 똑같다는 거. 이거는 화석화된 거예요. 이거는 인문학이 아닙니다. 과학도 이렇지가 않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정신적으로 지금 비참하게 경돌이 있냐라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역사와 소설 권력을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설 권력이에요. 소설 권력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게 뭐 송교원이 서중석이니 떠들어도 우리나라가 가령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넘어갔을 때 저런 사람들은 가장 앞장서서 그들이 아부할 사람들. 소설 권력 앞에 꼼짝 못했던 사람들이 이병도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철저하게 도전을 하면서 싸운 사람들이 독립운동 사업. 자기 목숨, 자기 재산, 자기 가족을 다 내놓고 싸운 거 아닙니까? 역사는 그 집단의 정신적, 지적 자산입니다. 그리고 지배 권력에 의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일본한테 넘어가면은 다 일본 놈 앞잡이가 될 놈들이 지금 준비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왜? 노예는 주인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면 돼. 주인은 만약에 내 주인 자격을 뺏으려고 할 때는 눈에 불을 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독립운동을 한 인간들과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인간들의 차이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냐 노예로 살았냐라는 것을 지배 권력에 의해 좌우되죠. 침략과 역사의 상관성. 아까 얘기했죠. 역사는 침략자들이 가장 먼저 없애는 겁니다. 그것이 그 정체성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는 소설 권력의 싸움이에요. 자, 이 위수라는 사람, 국제서를 쓴 사람입니다. 국제서를 쓴 위수라는 사람이 떠들어대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거 보십시오. 위수는 일찍이 자신의 소설 권력을 다음과 같이 호언했다. 위수는 누구냐면 이 위나라 사관이었어요. 사관. 임금 아래서 그거라는 사관이었는데 자기 소설 권력을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어떤 어린 놈이 감히 위수, 자기에게 맞서서 화를 내느냐는 얘기예요. 이 역사의 필봉을 자기가 잡고 있는데 내가 들어올리면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내가 누르면 땅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게 역사 소설의 권력이에요. 거짓을 참으로 만들고 있었던 걸 없었던 걸로 만들고 없었던 걸 있는 걸로. 우리가 이 식민주의 역사 이거 아닙니까? 요소에 있던 걸 대동강으로 갖다 놓고 대동강에 있는 걸 이 남한으로 갖다 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역사가 됩니다. 이게 소설 권력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냐면 소설 권력의 싸움입니다. 소설 권력의 싸움. 지금 소설 권력을 기득권 학자들이 갖고 있음으로써, 근데 우리 저 역사 소설의 권력이요, 대통령도 지금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철학을 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표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합니다. 내가 우리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한 달 후에 어떤 그걸로 해서 내가 죽더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하죠.
대통령, 그 떨거지들 다 그런 데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표를 보고 정치하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채호의 그 조선상국에서 서문했던 많은 기존 역사학자들, 강단사학자들이 이걸 욕해요. 응? 신채호야말로 감정적이다, 국수적이다, 뭐 그래.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맨 앞에서 공자진이라는 청나라 학자의 그런 거 못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역사를 말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수가 말한 역사의 서술 권력이 호언장담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걸 가만히 보면은 신채호의 이런 진단이 정확한 거예요. 역사는 신채호가 말하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나라를 뺏기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우린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나라가 빼앗겼어도 내가 역사를 살려놓으면은 언젠가는 독립이 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 나와 나 아닌 것과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근데 이걸 마치 감정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런 진단처럼 떠들어대는 것들이 바로 무엇을 알아며 무엇을 피하라는가? 무릇 주관적 위치에 서 있는 자를 알아하고 그 밖의 것을 피하라. 나 가운데 아와 비하가 있으면 비하 가운데서 아와 비하가 있다라는 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사회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아와 비하도 구별을 못해요. 누가 간첩이고 누가 간첩인지도 모르잖아요.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저쪽 편인지도 몰라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 그 여기 어르신들도 이 전쟁 뭐 이렇게 그런 걸 싸움을 직접 참전을 안 했어도 전쟁 교본에서 보겠습니다. 피하 구별이 안 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총 쏴요? 우리 편 뒤통수에다 쏠 수도 없고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뒤죽박죽. 그게 노예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노예들은 말초적 신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이해관계로 오늘 고기 한 그릇 먹고 내일 뭐 떡볶이 한 번 먹으면 그 정말 그 한포고포하고 드시고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일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그야말로 희낙낙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하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하에 대한 아의 분투가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실사이 없으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되려며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하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정확한. 이건 결코 신채호가 이걸 외친 게 거의 한 80년이 지금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한. 이게 모든 역사, 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떤 나라는 다 이런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역사는 나를 위해 변명하는 거다. 우리를 위해 변명하는 거지 내가 일본을 위해서 우리 국사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만큼 내가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실증하느냐 그게 문제지 나를 위해 변명하는 거. 자, 애국과 매국의 경계를 위해서 우리는 회색지대를 살아가요. 회색지대. 이 회색지대가 상당히 이 노예들의 삶의 모습이 다 회색지대적인 삶이죠. 주객이 뒤집힌 공간.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그 일제강점기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몸던진 사람들. 우리 오히려 해방 이후에 비주류로 전락을 하고 오히려 친일에 앞장서서 일본 놈들의 어떤 개처럼 굴던 놈들이 마치 자기가 이 사회의 주인인 양 떠들대는 거. 이게 사회, 경제, 문화, 법률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후손들이 많이 영향을 주죠. 피아가 무너진 공간에서 우리가 산다. 누가 어떤 사람이고 누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슬픈 삶입니다. 부용자들과 일제에 빌붙어가지고 거기에 도움을 주는 자들이 민족의 향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이 해방된 공간에서 자기가 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다가 그게 먹히는 게 우리 사회 아닙니까? 수많은 껍빗단 이들이 온전을 했다. 여러분 뭐
66년도인가 그때 그 전광용 선생이 발표한 꽃빛단위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꽃빛단위. 캡틴 리죠, 캡틴 리. 그 전광용 선생이 이걸 갖다가 이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반향이 컸죠. 누구를 실제 인물로 모델했다는 거. 꽃빛단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인국이라는 인물이 의사 이인국이라는 인물이 일제시대 때는 일본 놈들한테 붙어서 해방 이후 북쪽에서는 소련 놈들한테 붙어서 남으로 와서는 남쪽에 붙어서 또 자리 잡고 나서는 또 권력에 붙어서 그야말로 카멜레온처럼 자기 기득권을 지켜오는 모습을 비판한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뭐 꽃빛단리가 될래야 될 수도 없고 뭐 우리가 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나름대로 지도층이 있는 놈들이 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광수가 왜 내가 창시개명을 하느냐라는 걸 떠들어대는 거예요. 우리 어떤 그 현대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광수란 인간이 자 내가 향산이라고 가야마 일본말로 가야마라고 일본인명으로 고친 동기는 황송한 말씀이나 천황어명과 독법을 같이 하는 시명을 가지하는 것이다. 천황과 같이 그 영광스러운 내가 이 성을 갖고 싶어서 내가 창시개명을 한다는 건 일본 천황.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 이 천황의 충실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자손도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이다. 이광수라는 시명으로서 천황의 신민이 못 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광수. 그러나 향산광남, 가야마 미스로라는 조금 더 천황의 신민답다고 이광수보다는 가야마 미스로가 천황의 어떤 좀 더 접근하는 거예요. 성명세자를 고치는 것도 그 노력 중에 하나라면 아낄 것인 것입니다. 기쁘게 할 것 아닌가 나는 이러한 신념으로 향산이라는 가야마라는 시를 나는 새롭게 만든다는 이게 이광수라는 인간이 창시개명을 갖다 하면서 자기가 신문을 발표한 거예요. 이러던 인간이 해방 이후에 어떻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까? 몇몇 친구들은 벌써부터 나더러 참회록을 쓰기를 권한다. 그렇죠. 일제히 개처럼 굴었으니까 참회록이 사실 저런 지식인들이 혀를 깨물고 죽을 때 민족의 정기가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 권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나를 변명하는 것이 사내답지 못하다고 생각하였어. 성산문이 찬양받고 신숙주가 비난을 받은 것이나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거절한 분이 숭앙을 받고 이를 주장한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이 민족을 위하여서 옳기도 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그런 행태를 역사가 다시 증명해 줄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금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비난할 때 나도 사람이라 듣기 거북하지 않으면 아니야. 한번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은 기쁘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족 종기를 위하는 일이 기쁘고 평소에 나를 사랑하여 주던 그 뭡니까? 편이 고마움이다. 이게 나이고 이광수가 해방 이후에 이렇게 변명을 넣은 하고 이 사람은 6.25 때 이북으로 납세해가지고 정말 인간 대접을 못 받죠. 근데 이 이광수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병도는 이거보다 더 뻔뻔했지 않습니까? 이병도는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조선 총독부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그 온갖 특혜를 누리던 인간이 해방 이후에는 뭐 그냥 뭐 무슨 장관까지 하고 온갖 뭐 서울대를 장악해가지고 지금 그 계보들이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니 이 나라가 그렇게 가름하게 될 수가 있겠다. 이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관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역사는 사료가 아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료가 없어서 우리 역사가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료 있고 고고학적 근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지금 주인의 눈으로 보지 않으려는 가치관이 풍부한 거예요. 내 눈엔 똥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란 눈 쓰면 파랗게 보이고 붉은 안경 쓰면 붉게 보이고. 자, 이게 그 노시안을 버린 노예의 눈을 버린 주인의 눈, 주시안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시한 어리석은 눈을 버린 해시한으로 보자. 지혜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시한, 사팔뛰기가 아니라 올바로 보자. 우리 학자들은 다 저런 겁니다. 노예의 눈, 또 어리석은 눈과 사팔뛰기. 이게 노예근성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나쁜 말로 하면 냄비근성 아니겠습니까? 조선 사람 냄비, 역전근성.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우리가 그런 거 할 수 있겠어. 아니야, 그건 아마 잘못 알아서. 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우리를 보는 거에 대해서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걸 신치호나 망의직하는 사람들은 1000년 전으로 보는 거 아닌가. 1000년 전. 우리는 이런 걸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한데, 여러분 여시춘추에 나오는 고사를 한번 보면서, 여시춘추 우리가 삼시화라는 고사가 있죠. 돼지시자, 시안견 유시. 그러니까 돼지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돼지로 보이고, 그리고 불안시 유불, 부처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부처인 눈. 이게 가치관이에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중화사관은 의리와 대의명분, 그리고 중화주의에 따른 정통성 등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대관과 사관들의 활동 역시 당연히 유교의 실천을 위한 것으로 이들의 활동은 곧 유교 사관의 체계와의 직결이 됩니다. 이걸 벗어나면 또 안 되지. 이걸 벗어나가지고선 뭐 벼슬도 할 수 없고 목숨도 지지 않는 거다. 그러한 중화주의적 사대주의 사관이 그대로 일제 식민주의 사관으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일본 놈들은 우리의 그 약점을 너무나 교묘하게 그대로 끌고 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수많은 역사책들 같은 걸 이렇게 은닉하고 없앴다라고 하는데 상북사기 상북일단 놔뒀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조선왕조실록을 남긴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은 다 공개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런 방대한 역사서들을 남겼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요새 조선왕조실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이 다 돼 있고, 뭐 그 국사편찬위원회나 한국 무슨 번역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데 그 조선왕조실록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게 되면은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건 우리 역사가 아닌 거예요. 철저한 중화주의적 관점이 그대로 다 들어요. 일본 놈들이 그걸 그대로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사 37권을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위에서 만들 때에 그 전체 37권 가운데 70% 이상을 조선사에 할애했습니다. 조선사. 우리 고대사는 잘라버렸고 삼국시대 이후부터 고려까지가 약 20% 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70%를 조선시대로 잘라가지고 왜? 조선왕조실록, 너네 조선왕조실록이 이렇게 다 나오지 않냐 이거 봐라. 맨날 그 어디 그 똑똑하고 임금이 저쪽 중국 보고 저라는 거 이거 나오지 않냐.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놈들은 그대로 그럴 거로 더 마음 아프면 뭐겠습니까? 그 처절하게 유린된 일제 식민주의 사관이 해방 이후 동북공정을 중국 놈들이 할 때는 또 그걸 그대로 갖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럽니까? 악순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악순환. 노예 집단 속의 주인만 바뀐 것이 됩니다. 중화사관과 일제 식민주의 사관은 수시안을 잃어버린 한복의 역사관이다. 조선사를 지은 기왕의 조선인 사가들은 매약 조선의 혹을 베고 조선사를 지으려 하겠다. 그러나 그네들이 쓴 안경이 너무 철면인 거로 조선의 눈이나 귀나 코나 머리 같은 곳을 혹이라 하여 다 베어버리고 어디서 무수한 혹을 갖다 붙였다. 다 우리 게 아니라고 잘라버리고 남의 것이 우리 거라고 갖다 붙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채호가 얘기하는 겁니다. 혹붙인 조선사도 기왕에는 읽는 이가 너무 없다가 세계가 대통하면서 외국인들이 왕왕 조선인을 만나 조선사를 물으면 어떤 이는 조선인보다 조선사를 더 많이 아는 거로
그게 부끄러운 끝에 돌아와 조선사를 읽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이 읽는 조선사나 외국인이 하는 조선사는 모두 혹붙은 조선사요 올바른 조선사가 아니다. 이게 신철과 조선상고사 총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상식적인 눈을 갖고 바라보면은 신채호는 김부식의 삼국사에 굉장히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부식이 삼국사에 욕을 한 게 왜 그런 겁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예요. 왜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당시 우리 책이 있으면 우리 책을 먼저 끌어다가 써야지 우리 책을 안 쓰고 다 중국 것만 갖다 쓴 거예요. 여러분 가령 한번 보면은 이 평양편에 그게 나옵니다. 평양을 얘기하면서 선인 왕검지택, 선인 왕검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단군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 아닙니까? 평양이라는 게, 그렇게 해놓고 슬쩍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우리 상당히 중요한 우리 정신적 가치인 뭡니까? 최촌의 날랑비서를 갖다가 끌어오면서 인용을 하는데, 날랑비서를 딱 가면서 국위현면서 왈풍류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발음해놨냐면 비상선사다. 신선선자 그 책사자란 말이죠. 상세한 것은 선사의 기록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상당히 중요한 거 선사라는 게 있어. 그러면 선사를 인용해서 그런 걸 더 많이 기록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고 다 중국 거 갖다 맞춰서 중국 거 갖다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채호는 김부식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우리 역사학자들 이 논문 쓸 때 보게 되면 뭐 일본 학자들이 연구한 거, 중국 학자들이 연구한 거를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끌어다가 합리화시키고 얘기하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거 한 거는 사실상 역사로 안 보는 겁니다. 그냥 소설을 하고 끌적끌적한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이제 노예 우리는 과학성이니 합리성이니 보편성이니 하는 허울 속에 그 바로 보는 눈을 잃어버린 지 꽤나 오래된 거예요. 그 명분이 합리성, 과학성, 보편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면 무조건 과학성이고 합리성이고 보편성이고 우리 건 정반대가 되는 거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특수성으로 그 바로 보는 눈을 잃어버린 지 꽤나 오래돼서 전통사에서는 중국계 뭡니까? 세계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근대 이후로는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나 해방 이후엔 어떤 미국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적 잣대가 바로 그러한 가치였다. 우리는 늘 변두리 의식 속에서 밀부터 사는 것에 길들여졌다. 바로 보아야 할 역사의 눈, 역시 4.8 얘기가 됩니다. 주인의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리고 그냥 곁눈질하면서 이렇게 살아. 우리가 천대 벗고 살고 별 구박당한 사람들이 그 어려서도 이렇게 좀 눈빛에 나타난다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삶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올바른 소리라고 알면서도 그걸 얘기를 안 하려고 왜? 따돌린다 할까봐 이게 우리 사회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러면 이 고민하고 이런데 뭐 머리 맞대고 부끄러운 조상이 여러분 60년대에 또 박정희 대통령 군사독재에 항거하면서 나온 잡지가 사상계입니다. 그죠? 사상계를 갖다가 한 사람이 장준하예요. 광복을 주신 장준하인데 장준하는 사상계를 내면서 그 권도원에 뭐라고 내가 왜 이렇게 그 총칼이 스슬 포론 이 시국에 내가 이런 책을 갖다 내가 왜 내느냐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한다. 이런 강의는 학교에서는 이게 못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는 이게 쉽게 할 수도 없고 제가 뭐 독립운동사를 강의하면서도 하지만 뭐 독립운동사 하면서 이걸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과거가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모든 걸 바쳤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은 그 김기홍 같은 사람들은 자기 어떤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만주로 가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연고탑에서 죽고
여러분 아시는 같이 이회영 같은 사람들은 그 정말 몇백억이 넘는 재산을 다 갖다가 지능구간하게 붙고 돌아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육형제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시험밖에. 그래 신체 어땠습니까? 자기 모든 기득권 버리고 만주로 가가지고 그런 걸 한다가 그 대련 감옥에 그 사람은 굶어 죽은 사람이에요. 굶어 죽은 사람. 배를 훔쳐주고 그 사람이 그 위가 하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박은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조금만 야합을 하게 되면 온갖 기득권을 다 얻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걸 다 버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월급 줬습니까? 월급을 어디서 받아요?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뭔 월급을 받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사를 생각했어요. 자, 이건 정신적 예술이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만 이게 우리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것은 개인이 투자 못하죠. 워낙 광범위하고 공공성이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국가가 투자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국가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국가는 이미 그걸 놓쳐버렸어요. 이 국가 자체가 정통성이 남이고 북이고 다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 SOC예요. 왜 이거 하기가 힘드냐? 여러분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것은 투자해서 돌아오는 이익을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해관계에 밝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앞장서서 시간을 거하고 노력하고 이게 자기한테 뭐가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안다고 누가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이렇게 떠들려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다 안 돌아가니까.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선배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응? 이게 바로 정신적 사회 간접자본이다.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하나 이렇게 마음 쓰면서 그걸 하는 게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 자그마한 정체성이 터전이 되고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예와 치유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사느냐 노예로 사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이죠. 주인은 결코 자기를 도피하지 않습니다. 이 노예는요, 우리 모습이 왜 노예라고 제가 딱 얘기를 하냐? 이건 슈프랑거가 얘기한 노예의 군상을 딱, 노예의 세 가지를 슈프랑거, 독일의 어떤 문화교육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양심이 없다라는 것. 두 번째, 남이 하는 대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뭐 정치나 재벌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양심이 있습니까?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 가치관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양심 없이 남이 하는 대로 적당히 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지금 정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럽니까? 우스갯소리로 오늘 저녁 거짓말하고 내일 아침에 또 그걸 거짓말하는 사람. 이게 정치인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민은 단 하나예요. 오늘 가가지고 야 이걸 내일 뭘 하고 내가 이걸 넘어가야 되냐. 그럼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를 넘어서는 통보다. 이게 좌우의 아픔 속에 가장 큰 아픔을 당한 게 우리 제주도라는 이 다친 공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라는 것은 우리 그거하고는 이게 우린 좌우 이전에 뭐겠습니까? 몸통을 알아야 돼. 몸통. 우리가 왜 중국이나 일본처럼 자 일본에 공산주의가 없습니까? 사회주의가 없습니까? 좌익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럼에도 일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프랑스 마찬가지, 유럽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흔들리냐? 몸통이 굳건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해방 이후에 몸통을 못 만든 겁니다. 몸통을. 그러니까 좌우가 아무리 균형을 잡으려 해도 몸통이 없다 보니까 서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논쟁에서 민족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역사가 바로 서면 좌우를 넘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역사 인식은 올바른 주인 의식의 가장 기본이자 특징입니다. 왜?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 그리고 선진국이 조건이에요. 그리고 선진국이 우연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진국이 뭐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 낸다고 뭐 그게 아니에요. 선진국이라는 건 그 집단이 가진 가치관이 주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이걸 외국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그 집단의 문화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집단의 전통을 존중하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집단의 다른 집단과 견주어서 아름답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 미국이 고기 한 건 먹고 우리도 고기 한 건 먹는다고 미국하고 똑같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선진국이라는 거는요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2만 불이 되더라도 이 그 남들이 감히 어떤 우리를 그 할 수 없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아름다운 가치를 갖다 그거 할 때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가 우리를 가볍게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 아프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회담을 할 때 그 시진핑이 이 트럼프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걸요.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선은 즉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서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한 거야. 아니 이 새끼가 이게 뭔 얘기인가. 아니 한국이나 북한이 중국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다니 이거 무슨 소린가. 바로 중국의 인식이 그거예요. 중국은 지금도 자기네 속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대하면서도 위안부 문제를 중국에는 아주 존중하게 대합니다. 사과할 거 사과하고 찾아가서 뭐하고. 근데 그때마다 한국의 위안부 문제가 나올 때마다 뭐라 그래요? 한국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국은 자기네 작은 집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얘기했죠. 우리가 통일이 안 되고 정체성을 못 세우면은 중국과 일본의 헤게모니 투쟁 속에서 누가 이 주도권을 잡느냐, 물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리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역학 질서예요. 우리가 뭐 망하고 싶어서 망합니까?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가 한일합방 되는 거 아는 사람, 병탄이 되는 거 아는 사람, 서민들은 몰랐어요. 되고 난 다음에도 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45년 8.15 해방이 딱 됐을 때, 여러분 그 마음 아픈 얘기지만 당시 우리 청소년들 약 15세 17세 그 이하 그 우리 조선 학생들은 대일본 제국이 망했다고 다 울었어요.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식민지 교육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해방의 기쁨으로 손뼉친 사람보다 우리 국민 전체를 따지게 되면 대일본 제국이 망했다고 그냥 우리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서 대개와 일축거립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뭐 김구나 안창호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주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계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뭘 그거야 되느냐? 우선 나부터 올바로 서야 된다. 이게 김구의 백범일지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무력으로, 경제력으로 그런 나라가 되는 걸 원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으로 우뚝 서는 걸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의 핵심이 뭐냐 하게 되면 나는 우리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 건국이님이 그것처럼 이런 얘기를. 그리고 안창호의 대공주의도 마찬가지예요. 큰 대자 공변대공자. 그 사람도 뭐냐 하게 되면 세계가 하나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나라가 먼저 아름답다. 이걸 갖다가 좀 낭만적으로 얘기하면 꽃밭론이에요. 꽃밭론. 독일 사회학자 헤르더가 얘기하는 화단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화단이다. 응? 그러면 그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 꽃이 있어야죠. 내 꽃이 아름답고 내 꽃이 향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화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라는 꽃밭에 만약에 모란 꽃만 다 피어있다. 그거는 화단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 꽃 저 꽃이 아름답게 어울려서 피어있어요. 큰 꽃 작은 꽃.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 선생님들은 꼭 이런데 시간을 갖고 좀 할애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자제분들, 또 내 친구들, 또 내 이웃, 응? 떳하게 이런 얘기를 왜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공감하는 마음을,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나하나 주변으로 가는 것이 제주도를 또 하나로, 또 좀 더 우리 앞으로 21세기, 22세기의 제주도가 우리 통일된 나라, 동북아 시대를 넘어서 세계주의 시대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으로 좀 진행했습니다.